안녕하세요. 제이아그로TV의 정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 농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 부분의 인사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의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 농업을 확인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해안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농수축산신문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최 기수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네. 평소 만나기 힘든 분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정 현장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특별히 파수꾼 역할을 해오신 최기수 대표님의 생생한 이야기 보따리가 무척 기대되기도 합니다. 우선 최 대표님은 충북대학교 경제학과를 1회로 졸업을 하셨죠. 예. 그 이후에 특별하시게도 1990년에 농수축산신문에 기자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나라 이 대표 농업지인 농수축산신문에 입사하신 동기가 연유가 있으신지요? 특별히 농수축산신문을 가겠다고 학교 다닐 때부터 마음 먹고 그런 건 없었고요. 이제 뭐 경제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취업을 하면서 금융 관련 월간지에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하다가 80년대 후반에 민주화 발행이 불고 그때 이제 6.29 선언이 끝나고 나서 언론도 자유화가 되면서 신문들이 많이 창간이 또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그때 경제 관련 새로 창간된 신문에 입사를 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노조가 생기니까 사주가 그 이튿날 곧바로 남산 세무서에다가 폐업 신고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직장을 또 잃었었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한국농어민신문에서 4개월을 꼭 있었고요. 하루도 안 빠진 4개월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90년 7월부터 이제 농수축산신문을 들어오게 됐죠. 네. 농수축산신문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래도 농어민신문에서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았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고요. 그리고 또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지시는데 제가 농사를 좀 많이 좀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골에서 가장 힘들다는 쟁기질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농업하고는 이제 그동안 뭐 어릴 때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들어와 보니까 우선 현장은 좀 봤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데 좀 쉬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시절에 이미 농업을 현장에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애착심이 누구보다도 강한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그 농수산신문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농수산신문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금은 또 완전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뀐 이 시점에서 대응하는 이 변신 전략이라든지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 저희 신문을 잠깐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신문은 그 1981년 5월 25일에 창간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농어민의 공익적인 그릇이 되겠다는 그런 기치를 걸고 창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통적인 언론은 농업계 분야에서는 저희 신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농수축산신문이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앞서가는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그 당시 벌써 여의도 그 광장에서 농기제재 전시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91년에는 저희가 이제 창간 1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통일농업을 주제로다가 프레스센터에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1990년대 후반이 되니까 농산물 유통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농산물 유통하면 가락동 중심이었었는데 이제 그 요즘 말하는 대형마트도 나왔고 외식업체도 성장을 하고 백화점도 농산물에 대한 그 취급을 더 많이 늘리는 그래서 이제 새로 소위 말하는 그 신유통 체제가 구축이 됐고 그 당시에 이제 농수축산신문이 제일 먼저 신유통 쪽에서 이제 유통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뤘죠. 그러다가 저희가 2001년에 그 유통업체와 산지를 연결해주는 그 농산물 상품 선명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이제 그 당시 농업계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그 전에는 이제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게 그냥 농산물 서울로 가져와가지고 직거래장터 펼쳐놓고 그냥 소비자 불러가지고 파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농산물 상품 판매를 기억을 한 거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유통업체의 구매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농가의 교육도 와서 참관하고 교육도 할 수 기회도 제공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앞선 예, 정책을 예.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나온 산지의 업체들 농협들이 전부 대형 마트 같은 데는 전부 장기 구매 계약도 맺고 그런 엄청 성과를 보여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기화가 돼서 이제 저희가 그 더바이어라고라는 농식품 유통 전문 매체도 지금 창간해서 11년째 가지고 있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전에 좀 말씀드리면은 하이텔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봤지만 내용을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그 하이텔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에 예. 그 전화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 서비스를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저희가 그거를 1995년인가쯤에 하이텔을 개설했어요. 네. 이것도 농업 관련 전문 언론 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했고요. 가다가 이제 99년에 저희가 이제 인터넷 에어밸류스를 인터넷 개설을 했고요. 네. 소위 말하는 디지털 시대를 맞춰서 저희 이제 페이스북 쪽에서도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네.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쪽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농가들 또 소비자들하고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들 하고 있고 또 그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느새 창관한 지가 38년, 예, 40년이 가까운 예, 역사를 가지고 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3대 메이저의 대표적인 농업신문인데도 여러 가지 그 활약상을 많이 하면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부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리배운 신문으로서 우리 일반 그 농업인들이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신문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농업계 관련 신문 가운데 일부는 뭐 어느 기관에 의지하는 데도 있고 네. 또 뭐 단체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만 이제 순수하게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입지를 구축을 하려니까 균형 잡힌 그 기사들 많이 쓰고 있고요. 또 분석하는 기사 또 좀 아니면 앞으로도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 농업인들 모두들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대표님께서 그 농수축산신문과 인연을 맺은 예, 1990년은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든지 예, 예. 이게 본격화되고 예, 그 이후에 WTO가 출범이 되고 예, 예, FTA가 확산되는 등 농산물 예. 시장 개방에 대응한 예,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예. 또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42조 예, 예.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 예, 등 많은 정책이 시행이 됐는데 예. 지난 30년간 이 농업 정책에 대한 예. 최 대표님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떨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농정당국도 열심히 하긴 한다고 했고 그렇지만은 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우선 좀 개방화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90년대 사실은 1987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농산물 개방이라는 게 이제 우리 농업계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렇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개방이라는 게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그 무역 수지가 흑자를 못 내고 계속 적자 국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1986년부터 89년까지 그 소위 그 삼저 시대라고 그래서 이제 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무역 수출을 엄청나게 하면서 그동안 이어오던 그 무역 수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소위 그 당시에 가트 BOP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그 조항을 이용해서 우리는 농산물 수입을 막았었어요. 근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86년부터 89년 엄청난 흑자가 나니까 이제 그 선진국들이 한국한테도 니들 이제 그 개방해라. 그렇게 이제 흑자가 나는데 그 전에는 적자의 이유로 농산물을 막아서 수입을 막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계속 압력이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은 90년부터
농산물 수입을 자유하기로다가 했습니다. 그게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가트 BOP 조항의 졸업이라는 건데 네. 그 대신 이제 그때 선진국이 97년 6월까지 유예 기간을 줬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되는 걸로 확정은 돼 있고 97년까지 유예를 줬었고 네. 그게 이제 90년이었었고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87년부터 시작해서 93년 12월 15일에 타결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농업계에서 이제 6월이 더 이제 무섭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6월이 한 7년 동안에 대장정을 끝에서 타결이 됐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그 6월이라는 거는 핵심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한 예외 없는 관세와 또 하나는 보조금 금지. 예, 보조금은 이제 그 국내 보조금 금지가 있고 수출 보조금 금지가 있는데 보조금 금지.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관세와 시장 개방과 보조금 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95년에 W 체제가 새로 출범이 되면서 이제 우리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조금이 금지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우리가 제일 많이 보조금을 줬던 게 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쌀을 수매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농가의 소득을 좀 지지해준다는 측면에서 쌀은 비싸게 수매를 하고 도시민들한테는 좀 싸게 파는 이중고가제를 형식으로 해가지고 쌀값을 지지를 해주고 농가 소득도 지지를 했었는데 이 보조금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6월 협상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쌀 수매 자체가 이제 폐지되는 그러면서 이제 약정 수매제라는 것, 쌀 수매제 계속 변동이 되다가 이제 그 지금 시행되고 있는 목표 가격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 보조금이 금지가 되니까 우선 선진 농업국가에서는 농가한테 직접 지불제를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농산물 가격 유지하고 상관없이 농가한테 직접 농가 소득을 지지한 측면에서 돈을 그냥 농가한테 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접 지불제가 도입이 됐고 우리도 이제 그런 직접 지불제 도입이 되고 예, 직불제. 예, 그래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 농업이 참 그때 다 죽는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개방 대응 농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금방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42조 구조 개선 사업도 나왔고 네. 그것도 6월 타결되고 난 다음에 그 15조 농특세 사업도 나왔고 또 DJ 정부 때도 45조 투용자 사업이 나왔었고 또 노무현 정부 때 119라고 해서 119조 원 그 투용자 사원 또 나왔고 이제 쭉 이제 대책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그 영세농 체제에서는 그 농산물 선진국과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좀 일단 규모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을 했었어요. 규모화를 해놓고 또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그렇게 쭉 해왔는데 해보니까 사실 우리 농가가 선진국의 농가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의 농산물 수출 대기업하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수입 농산물이지만 수입 농산물을 농산물 수출구역 만약에 미국이라고 해야 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는 농가가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기업 메이저 기업들이 이걸 수출하는 거예요. 곡물회사라든지. 예, 곡물회사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어디 나라가 마찬가지로다가 사실 농가끼리 싸우는 것도 사실은 버거운데. 힘겨운데. 예, 근데 사실은 그 외국 큰 기업하고 사실 싸우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규모를 한다고 한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명점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농가도 규모화를 해야 되지만 농가끼리 모여서 좀 산지에서 생산지에서 이 규모를 더 키워보자 이런 식으로 규모화를 해보자 이제 그런 새로운 움직임도 있었고요. 네.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었는지 된 게 뭐 있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좀 많았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조금 뼈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뼈아픈 이야기도 한데 사실은 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투자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 평균 농가 소득이 농업 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투자를 하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농업 소득이 안 올라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수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소비자 잉여가 다 글로 돌아간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물론 수입 때문에도 됐지만은 우리가 그 농업 분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도 품질이 좋아졌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외국 수입 농산물도 자꾸 질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그런 좋은 농산물,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체제로도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런 개방 대응에 따른 잉여랄까 소비자 잉여가 다 그쪽으로 간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하는데 좀 반영을 안 해주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지금 들어와서는 이제 이게 그동안에 개방 대응해서 경영 접강을 해봤는데 이게 전부였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으로 농가 중심으로 좀 바뀌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어느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한국의 처한 현실이 예. 또 무역 중심, 수출 중심이 아니면은 그렇죠. 예.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고 우리나라의 또 농업 환경 즉 농업 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빼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FTA죠, FTA. 이게 사실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했던 W 체제는 그래도 관세를 이제 부과해놓고 하는 건데 이 FTA는 목표가 관세를 제로로 만드는 게 FTA 지향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우리가 FTA를 뭐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지금 일본하고만 안 했다고 그러면 될까요? 일본은 뭐 우리가 FTA로 농업적인 영향이 없을 때 큰 영향이 없을 때. 결국 농업 시장이 그만큼 개방이 확대됐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냉동 삼겹살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없이 지금 수입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쇠고기도 2027년부터는 이제 관세 없이 수입이 됩니다. 27년.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하여튼 더 어려워지는 상황은 분명하죠.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뭐 우리나라 농업의 이 진로와 관련해서는 미래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기도 합니다만 예. 현재 사람 중심 행복이 우선이냐 이 논쟁은 예. 언제나 뜨겁습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와서는 그랬는데 우리 최 대표님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동안 경쟁력 강화 쪽 경쟁력 그 논리만 가지고 해봤는데 달라진 거 뭐 있느냐. 그리고 이제 또 행복을 중시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도 같이 정비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의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소득 증가에 따라서 행복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점이 한 3만 달러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3만 달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농업 소득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적으니까 그래도 농가 소득이라는 게 지금 한 4천만 원 조금 넘으니까 이걸 가지고 농가가 뭐 이 3만 달러 시대는 아직 요원합니다. 사실은 우선은 농가는 소득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농업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그 식량 안보 기능 같은 거를 스스로 포기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도 같이 강화를 하면서 그 농가도 농업인들도 농사를 지면서 좀 성취감이라든가 자긍심, 뭐 자부심 그런 거 갖고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또 주변 환경도 좋아지면서 행복도 좀 느낄 수 있는 농업은 농업대로 산업 논리에서 경제 논리에서 발전을 시켜 경쟁을 강화시켜 나가고 또 복지라든가 그런 강화하는 층 하면서 이제 농민 행복도 중시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투트랙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특히 5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60년대, 70년대 이 쌀 작업을 위해서 농촌 진흥청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에서 전력 투구해서 좋은 결과도 얻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쌀 부족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할 정도인데 지금은 또 쌀이 남았어요. 쌀이 남아도는 쌀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쌀 얘기도 좀 길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쌀수급 얘기를 하면서 그 너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경제 논리로 반영하고 시장을 좀 중시하는 쪽으로 갔었으면은 좀 더 수급이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옛날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 보릿고기 경험하셨어요? 저는 못 해봤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어린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라는 게 그 보리배기 전에 한 5월에 그 파란 보리를 갖다가 가져가 가지고 먹는 거 아니면 익지도 않아. 그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보릿고개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자료를 하나 좀 소개시키면서 좀 보고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 나라 자체가 굴러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료 하나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50년대도 계속 이제 그 쌀 문제,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이제 정부 정책이 가장 핵심 정책이고요. 이제 보면 60년대에 들어서도 식량 사정은 개선되지 않아 보릿고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국민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식량 자급은 여전히 시급한 현안 문제였다. 1970년대 들어 정부는 농정의 최우선 과제를 식량 증산에 두고 그 중에서도 주곡인 쌀의 작업에 집중하였다. 주곡 작업이 국정 주요 과제가 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식량 증산을 추진하였고 중앙과 지방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 치밀한 증산 계획과 집행으로 총력전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단히 농업 종합개발 사업, 농업용수의 개발, 경지정리 배수 개선, 농지의 보존과 확대 등 농업 생산 기반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농업 기계화 사업, 다수학 벼품종의 개발 보급 등 농산물 가격지기 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 그 경지 정리라든가 또 뭐 경운기 보급 이런 기계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잠깐 더 보면은 이 시기에 개발된 다수학 품종인 통일벼의 수확성이 당시 다른 품종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나자 엄청난 거죠. 놀라운 30%. 예, 업적이죠. 그렇죠. 네, 놀라운 업적이죠. 그래서 정부는 통일벼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 실시된 통일 품종 재배는 보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였으나 계속 재배 면적을 확대했다. 그 결과 74년에 3천만 석 시대를 열었고 77년에는 쌀 4천만 석을 돌파하여 주곡 작업을 달성하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974년부터는 광복 후 30년 가까이 지속됐던 외국산 쌀의 도입을 중단함으로써 쌀 작업이라는 민족의 수건을 이뤘다. 이제 이게 이제 어디 나오는 건 자료인가 하면 그 우리 국가기록원의 식량 증산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하고 뭐 자랑스럽고.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쌀 2천만 석 시대를 연 게 이제 55년이었고요. 74년에 3천만 석. 그다음에 이제 3년 만에 1천만 석이 더 나 4천만 석 이제 통일벼 보급에서 이게 작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은 됐는데 80년에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80년에 냉해가 왔습니다. 냉해가 와가지고 벼농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네. 저도 그때 어머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었는데 어머님이 농사 짓던 게 그냥 뭐 그냥 시골에서 쓰는 큰 가마니 개념으로 1년 동안 농사를 지시면은 한 23가마니 정도를 쌀을 수확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5가마니를 수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0% 수준밖에 못한 거죠. 5가마니를 수확을 해가지고 바람개비로 이게 또 이게 돌려보니까 쭉쟁이가 2가마니가 날라가고 3가마니 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 냉해가 심각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때 80년부터 82년까지 11개 나라에서 쌀을 1,700만 석을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 쌀 1,700만 석 수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단한 양입니다. 예, 그 당시 그 FAO 자료에 따르면 그 쌀이 한 4억 톤 생산되는데 지구상에서 이 가운데 90%는 그 우리가 안남미라고 하는 인디카 타입의 긴 쌀이고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찰진 이 쌀을 자포니카 타입이라고 하잖아요. 자포니카에 비교해서 안남미가 90% 가까운 정도 이렇게 압도적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포니카 타입은 전 세계에서 10%밖에 안 되면 쌀 생산량이. 그게 2,700만 톤, 2,800만 톤입니다. 주로 한국과 일본. 그렇죠. 예, 중국에도 이제 좀 있고. 근데 이것들을 다 자기네가 먹는 걸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700만 석 수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80년에 그 쌀이 80년 초에 톤에 200달러 하던 게 81년 후반에 600달러까지 상승했어요. 3배나. 예. 이런 게 이제 식량 안보 문제인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쌀을 1,700만 석을 수입해 왔습니다. 근데 그 후부터는 쌀 농사가 잘 됐어요. 가서 제가 농수축산식물 입사한 90년, 91년 되니까
그 대외적으로는 그 시장 개방의 문제였지만 대내적으로는 쌀이 남한으로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때 쌀 막걸리를 우리가 처음 맛을 보게 됐어요. 기억나요. 그랬는데 이게 또 94년, 95년에 가뭄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가뭄에는 벼농사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때 가뭄이 심해가지고 그 넘치던 쌀이 이제 또 바닥에 드러냅니다. 그 당시에 모 중앙 언론에서 쌀 재고가 183만 석이라고 해서 일면에 톱기사로 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80년도에 왔던 그 냉해 이후에 가장 큰 재해.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183만 석밖에 쌀이 없다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죠. 그때 막 농림부는 부랴부랴 부인을 하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실무자 얘기가 정말 쌀이 없었답니다. 183만 석은 그것도 과대였고 네. 정말 그때 쌀독이 벼었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가뭄이 들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뭔가 하면은 쌀을 증산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산골짜기 다락론에 헬리콥터로 경운기를 싣고 올라가가지고 논을 갈고 이양기를 싣고 올라가가지고 그걸로다가 그 모내기를 하는 그런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조건 증산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당시 실무진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증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남아돌지 모르고. 예. 그런데도 윗선에서는 정치 논리에서 이거는 민심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또 그렇게 막 증산운동을 또 됐고. 조금 롤러코스터 현상이 생겼죠. 예. 그 당시 이제 쌀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렇게 되고 나면 쌀 수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정치권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치 논리에서 부족하면 막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넘치고 부족하는 상태가 지금 보면서 이제 수급이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쌀 수입이 우리가 6월 타결 때 쌀 수입은 이제 뭐 10년간 유예를 받고 또 추가적으로 받고 20년 동안 유예를 받았지만 또 최소한의 수입은 계속 늘려서 하다 보니까 수입쌀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거기다가 이제 쌀 소비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 국민 식생활 패턴이 서구가 되면서 그다음에 계속 지금 쌀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 거죠. 특히 더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그 지난 3월에 통계청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그래서 2017년부터 67년까지의 그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 건가를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17년에 5,136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28년에 5,194만 명으로 이제 정점을 찍습니다. 10년 만에. 예, 28년. 그다음에 이제 67년에는 4천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3,929만 명.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농산물 소비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인구도 지금 있는 인구도 고령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농산물 소비가 계속 줄을 거고, 거기다가 그 올해부터 그 출생자 숫자가 사망자 숫자보다 이제 더 적어진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올해부터. 이제 벌써 이제 상황이 좀 이렇게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가적으로 대단히 아쉬운 그런데. 그렇죠. 이건 뭐 단순한 참 농업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활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쌀농사 같은 것도 그동안 이제 너무 정치 논리에 좀 매달리지 말고 좀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당분과 녹말은 낮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며 야간에 호흡대사로 당분과 녹말이 손실되어집니다. 칼슘 붕소 이론은 칼슘은 당분과 녹말의 유실을 방지하고 붕소는 당분의 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과일의 품질을 높여주며 부패 방지와 저장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 농업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잠깐 이 방향을 틀어보면은 예. 일반 쌀이라든지 채소, 작물 외에도 이 축산 분야가 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산을 둘러싼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것이 환경오염 문제. 예. 농업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갈등도 유발되고 있는데 그렇죠.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농업 전반을 꿰뚫고 계시니까 가축 분노 문제라든지 축산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 환경 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농업 파트하고 축산 파트를 반반씩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보면 이제 90년대부터 축산 그 분뇨 문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축산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원이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축 분뇨를 비료로 만든다고 이제 유기질비로 만든다고 이제 소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소비가 안 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또 그리고 또 시설이 좀 모자라 가지고 또 이게 밖으로 유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냄새 문제까지 이제 지금 아주 심각하죠. 예,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농업이 갖는 기능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공익적인 기능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기능.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축산도 농업의 일부인데 이제 축산은 이제 좀 환경하고 지금 역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무허가 축산 문제까지 지금 이런 환경 문제가 축산 농가를 목을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산 농가들도 항변을 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하라는 건 다 했다. 사실 맞습니다. 처음에 조그만 간이 정화조 시설부터 하다가 뭐 비료 자원하는 시설도 쭉 하고 하는데 그 시설 가지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 돈 벌어가지고 다 이 분뇨 쪽에 시설 투자하느라고 다 썼다. 응? 근데 어쩌란 말이냐. 이해가 갑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이게 이런 축산에서 발생하는 그 환경 오염이라든가 악취가 계속되면은 이게 우리 농업 공익적 기능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해법은 자연순환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그 92년에 낙농가다라고 독일 남부 지역에 그 연수를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 이 자연 순환 농업 시스템을 잠깐 봤는데요. 거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독일 남부 지역이 그 바이에른주 지역이 이제 초지가 있고 이제 이 독일은 남쪽이 고지대고 북쪽으로 내려갈수록 지대가 낮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알프스 지역에서는 초지를 이용해서 낙농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사람들은 외부에서 사료를 구입을 안 합니다. 자기가 재배한 초지 가지고 젖을 다 키웁니다. 스스로 재배하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저지대로 내려가면 옥수수를 심어 가지고 그 비유구를 키웁니다. 고깃소를. 그러니까 이제 초지는 젖을 짜고 옥수수는 또 고기를 소를 생산돼 주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평지 쪽 가면 보리를 심어 가지고 양돈을 키웁니다. 돼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보리가 돼지고기의 품질을 더 좋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기는 외부에서 사료를 사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산한 초지 가지고 젖소, 옥수수 가지고 고깃소, 보리 가지고 돼지 이런 식으로 키우니까 뭔가 하면은 이게 바로 자연순환 농업인 거예요. 농가 자체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죠. 예, 해결하고 이제 분뇨는 다시 이제 그 농지로 다 환원이 돼가지고 네. 이제 뭐 초지에도 환원하고 옥수수에도 이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우리나라가 되면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되죠. 우리나라 농토의 사정상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쉽지 않은 문제는. 가능해서 예. 그렇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축산에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병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아프리카 그 돼지 열병 또 우리한테도 이미 익숙해졌죠. 뭐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항상 정책 당국에서 그렇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또 국민의 목소리도 요구도 큽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질병 문제가 가축 질병 문제죠. 가축 질병 문제가 사실 축산농가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죠. 피로도를 주게 되고 먼저 구제역 같은 거 AI라든가 터지면은 국민도 당장 이동하는데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저희가 97년인가 96년인데 저희 신문에 저는 그때 농업파트에 근무를 할 때인데 국내에서 가축 질병에 의한 축산농가 피해가 9천억이라는 제목이 한번 기사가 실렸어요. 저도 그때 깜짝 이렇게 많어? 좀 거짓말 아니야? 근데 이제 그때 어느 국회의원실에서 분석을 해서 낸 자료인데 그때 보니까 사실 이제
가축에 나오는 질병이라는 게 전염병 같은 것도 있지만 그냥 뭐 잔잔한 설사라든가 이런 것 병들이 다양하거든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하다 죽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니까 한 9천억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2010년 그 10월인가 11월부터 터져가지고 그 해를 넘기면서까지 2011년까지 해를 넘기면서 그 구제역 사태가 엄청났었잖아요. 그때 350만 마리 매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한 재정 투입이 3조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거는 지금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게 두 가지죠. 전염병 같은 경우는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오는 전염병이 있고 국내에서 있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외국에 있던 질병들이 이제 뭐 구제역이라든가 방금 말씀 AI 이런 게 이제 외국에서 오는 질병이었고 막 방금 말씀하신 그 돼지 아프리카 열병 이런 게 이제 아직 우리나라까지는 없으니까 지금 뭐 베트남, 중국, 뭐 북한까지 왔으니까 이게 아프리카에서 쭉 유럽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참 긴장이 되는 순간인데 하여튼 이걸 막는 방법은 이제 가축 질병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오는 질병들은 검역을 통해서 막아야 되는 거고요. 검역이라는 장벽을 통해서 막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검역이라는 게 단순히 뭐 그 외국에 질병이 발생한 축산농장에 방문한 사람이 국내에 오면은 요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철저히 소독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요즘 말하는 거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 그 오염된 축산물이 그냥 뭐 여행객들이 휴대로 가져오기도 하고 밀수로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건 이제 검역을 철저히 막아야 되는 거고 이제. 농가단에서도 이제 할 일이 농가단에서는 그 축사에 다른 사람들이나 차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옮기거든요 질병을. 이 사람들은 이제 막아줘야 되는 거지. 이제 이건 이제 차단 방역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농가의 차단 방역.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스스로 외부에서의 출입을 막아가지고 그 질병이 자기 농장 올 수 있는 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농가들이 하여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개념이 중요하죠. 어쨌든 막 국경을 봉쇄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검역 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협조를 해서 그렇죠. 이런 그 위험한 질병들이 한국에 도입되지 않도록 예. 바랄 뿐입니다. 그렇죠. 이 GAP, 예. 뭐 유기농산물, 예. 유기축산 예. 이런 데 대해서도 식견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 이제 그런 게 결국 농산물의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 안전성이라는 게 그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외국 농산물과의 좀 더 차별화도 할 수 있는 방안이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안전성 관련 시스템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인가 농림부에서 그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위원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그런 자료들이 좀 복잡하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농산물 안전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농산물은 GAP와 유기농, 또 축산물은 농장복지와 유기축산물로 두 단계로다가 이원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게 반영이 돼서 이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GAP가 이제 이게 국제적인 기준이거든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무역하는 데도 전부 이 GAP가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GAP가 좀 안 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은 GAP가 늦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 인증 체제를 도입하고 그런 게 한 98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GAP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GAP가 왜 그때 들어왔는가 하면 GAP는 사실은 유럽의 그 유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소비자들이 유럽에서도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통회사들이 소비자의 그 요구를 반영해가지고 이런 농산물은 우리는 취급을 않겠다. 그래서 그거 만든 게 영국의 테스코입니다. 테스코가 이제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하다가 이게 이제 유럽 갭,
이제 GAP를 이제 뭐 일본 갭이 되니까 유럽 갭으로 발전을 했고 이게 더 발전이 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GAP가 국내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 친환경하고 유기농 체제가 있다 보니까 GAP가 중간에 들어가려니까 좀 어려웠고요. 거기다 이제 GAP가 좀 어려운 용어상 설명이 어려워요. 쉽게 이제 유통업체 바이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본대요. 유기농산물하고 GAP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럼 바이어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기농산물, 야, 이건 농약비를 안 친 겁니다. 딱 끝났습니다. 네. 근데 GAP는 단계가 복잡하니까. 이 GAP 생산에서 유통 단계까지 또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기농산물은 사실은 생산 단계에서만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GAP는 근데 농약을 칩니다. 근데 생산 단계 농약을 치는데 안전성이 확보되는 수준에 치고 토양도 오염이 된지를 검증을 합니다. 물도 농업용수도 검증을 합니다. 생산 단계 이게 유기농 것도 좀 다르죠. 물하고 토양까지 하니까 유통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하게 합니다.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 소비자가 됐어요 하고 돌아간답니다. 예? 다른 거 사러.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GAP를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도입 단계에서 넣고 그나 하여튼 그래도 이제 그 위에 이제 정부가 지금 GAP를 많이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하려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GAP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농업 명제는 결국은 지속 가능한 농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도 한번 되짚어 주시고 농업 현장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에피소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억 남는 일화도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지속 가능한 농업이죠. 네. 이제 그 우리는 그동안 그냥 이렇게 농사를 지면 계속 농사를 질 거로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그동안 계속 화학비료 너무 의존하고 땅에 대한 투자는 안 하고 그냥 농사만 짓다 보니까 이제 토양이 황폐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토양이 자꾸 황폐가 되면 농사를 계속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면은 우리의 그 생명줄이 뭐 단순한 그냥 뭐 식량 물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식량이 생산이 안 되면 인류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2005년에 유엔에서는 2005년을 유엔이 정한 토양의 해를 정하게 됐었습니다. 2002년에요. 2005년에. 2005년. 예, 그래서 이제 토양의 중요성을 알고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2005년을 계기로 해서 3월 11일을 흙의 날이라고 정해가지고 국가 기념일로 정해서 지금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흙을 살려야지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하는 겁니다. 농약비를 좀 줄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산된 거를 좀 더 발전이 되면은 축산에 활용을 하고 다시 쭉분이 농가에 다시 돌아오는 자원 순환 농업까지 가는 이게 이제 바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말씀하신 뭐 에피소드 말씀하셨는데 뭐 많은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전 사실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90년대 초에 그 유알 때문에 이제 그 우리 농업 다 죽는다. 그럼 뭐를 심어야 되냐 이게 이제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를 하면 좀 좋을까 이런 작목을 이제 신규 작목을 좀 발굴해보자 이런 그래서 이제 기획 취재를 좀 주려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때 어느 작목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농가를 찾아갔었어요. 찾아가려고 사전에 이제 약속을 했죠. 취재 약속을 하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신문에 나오면 다 죽습니다. 이거는 소개를 안 해줘야 그래도 저라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런 소독 작목들이 다 그럴듯하게 하는데 아직 시장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런 사태가 많습니다. 이건 제 부모님이 직접 겪은 건데 70년대에 꽁 유망 작목이라고 그랬고 또 컴프리 이거 뭐 컴프리는 뭐 이게 차로 해가지고 유망 작목이라고 그랬고 근데 이거 한 사람들 다 문 닫았거든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오면은 민물개라고 그래서 뭐 뉴트리아라는 거 또 뭐 식용 비둘기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이 또 보급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 한 사람들 다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또 뭐 무슨
종료해가지고 막 유망장목이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초창기 한 몇 명은 돈벌이가 될 만하면 이제 그 뒤에 농가들 계속 따라붙고 그다음에 그 공급량은 늘어나고 소비는 시장 기반 없고 그러는 게 이 농가들이 전부 빚더면 지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게 지금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무지에서 나온 결과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종돈장을 취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종돈장 안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가지고 돈사에 이제 돼지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칸막이 이렇게 쳐놨거든요. 그 칸막이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지금은 생각하면 가축 질병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출입 금지 지역인데. 예,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반성도 할 겸 해가지고 저희가 98년부터 그 축산업 방역의 길이 있다. 또 99년에는 청정 축산이 뭐 해법이다 이런 식으로 한 계속 기획 연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아마 30여 년간 농정 현장에서 이렇게 취재하시고 농정의 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데 관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시간상으로 대표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그 우리가 뭐 개방농정 대응으로 뭐 42조도 하고 119조도 하고 뭐 좀 했다고 하는데 이제 농정 가운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성과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제도들이 정권이 바뀌거나 또 뭐 후임자 바뀌거나 하면서 안 되는 제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농정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제대로 방향을 설정한 거는 꾸준히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뭐 이제 그 축분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축분 그때 이제 그 가축 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이 소비자인 일반 경정 농가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그런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90년대 말에. 그때 제가 98년인가 99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농림부에서 축분 유통센터를 축협이 아닌 농협에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럼 축산농가에서 나온 거는 농협이 가져가면 농협은 이제 경정농가랑 지금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이게 아마 계속 좀 지속적으로 됐었으면은 이 축분이 이제 경정농가도 가까워지면서 자연순환 농업이 저절로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잠깐 하다가 뭐 장관 맡기고 뭐 하다 보니까 유엠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일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6차 산업화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6차 산업화가 지금 뭐 이제 일본의 오야마 농협을 이제 다들 거기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저도 한 4년 전이고 5년 전에 오야마 농협을 한번 우연하게 갔었는데 가보니까 오야마 농협이 1975년에 6차 산업화를 처음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가공 농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자.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아이템을 만들자고 이제 시작한 게 1975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이 7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그때 그 농촌 공업판이 그래가지고 농촌 가공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농산물 가공 사업이 그때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성공했으면 6차 산업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학자들 가운데는 6차 산업화의 효시는 한국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처음에 시작을 해놓고 꾸준히 안 한 겁니다. 그런 일관성만 쭉 이어진다면 더 좋은 것 같고 좀 더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파고들고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게 1997년쯤으로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환경농업 육성법이 처음으로 96년인가 제정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시범 사업이라는 걸 농림부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한 서너 개 마을 정도를 합친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축 사료로 많이 이용을 하고 가축 사료를 다시 농가에 일반 토지로 다시 환원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그 자연순환 농업이고 그게 이제 지속관 농업의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때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시범 사업 1년 딱 하고서는 그때 후임자 바뀌고 그러면서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뭐 축분 유통센터라든가 또 뭐 친환경 농업 이런 게 됐으면은 지속가능 농업 우리나라가 막 엄청나게 진전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좋은 제도들 정책들을 만들어 놓고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일관성이 없었던 그런 게 잘 아쉽습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오시면서 또 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뵈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상 마지막으로 예.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AI 네. 또뭐 스마트 여러 가지 일들이 예. 미래지향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갑지만은 또 한편 두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 급기야 이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환경 변형에 대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정책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때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안을 가진 최 대표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해안이라는 말은 좀 부담스럽고요. 하여튼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은 하여튼 시대 조류죠. 그 큰 흐름에서 거기서 이제 탈락이 되면 이제 결국은 또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농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건 농가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국은 뭐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우선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AI라든가 사물 인터넷, 뭐 로봇 뭐 이런 게 다 동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농가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도 뭐 농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결국은 농산업 업체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농산업 업체들이 그런 장비를 만들어 줘야 이제 그건 이제 농가들은 적용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농산업 업체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기회는 같이 펼쳐지고 있지만 결국은 선진 농업국들이 4차 산업혁명, 농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도 먼저 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국내 업체들이 이제 선진 농업국에서 되면 그걸 국내에 들여오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유리온실도 네덜란드에서 들여왔었거든요. 이렇게 무슨 네덜란드 다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들여오는 그런 그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도 4차 산업혁명 그 기술적인 거를 주도해야 될 농 관련 산업업체 너무 빈약해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농가에 적용이 된다 하면은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진입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기업이 뒤에서 안 도와주면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이게 뭐 영농 편의성도 좋아지고 또 그 생산성도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수급 문제도 또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지금까지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동안은 정부 주도였다면 이제는 정부는 뒤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좀 바꾸고요. 민간이 주도해가지고 갈 수 있게 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 농업부의 4차 산업혁명 역시 정부가 뭐 해라 돈 줄게 이거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4차 산업혁명이 농업 분야에서 기회이기는 하지만 이 뒤처지면은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젊은 시절 충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뒤에 1990년도에 농수축산신문에 입사를 하셔서 최근 수년 전에 대표이사회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인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미래의 해안을 구하는 우리 농업 분야가 가야 할 길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해 봤습니다. 너무 박학다식하시고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셔서라도 아직 오늘 못한 얘기들을 또 듣고 우리 농업의 발전에 큰 기틀을 쌓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어제 농림수산 예산이 전년도보다 4.1%가 감액이 됐다는 우울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우리나라 예산의 6.8%가 늘어서 예산이 크게 확대됐습니다만 농업 분야는 좀 축소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풍우가 두렵지 않다. 폭풍우가 오면은 내가 배를 항해하는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이 어렵지만은 우리 최 대표님 같은 분들을 모시고 미래의 해안을 구하고 미래의 우리 한국 농업을 지키는데 크게 두렵지 않음을 느낄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